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턴 1학기 마지막 소단원 동백꽃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작품 속에서 작가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이라고 하는데 먼저 시 속에서 말하는 이 화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다면 오늘부터는 소설 속에서 말하는 이 서술자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소설 속에서 말하는 이인 서술자의 특성을 이해하여 작품이 누구의 눈으로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서술자에 따라 작품 안의 세계를 다르게 형상화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귀뚜라미라는 소단원에서 화자를 바꿔서 한번 써봤었죠. 이 화자가 바뀌면은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소설도 서술자를 바꿔서 쓰게 되면 서술자를 기존의 서술자에서 다른 서술자로 서술자의 관점을 달리해서 써보게 되면 작품의 분위기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작품에서 서술자의 관점을 다르게 만들어서 써보게 되면 서술자가 작품의 분위기나 내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서술자의 개념, 그리고 서술자의 시점, 그리고 시점의 종류,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 먼저 살펴볼게요. 서술자란 소설에서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서술자는 당연히 작가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입니다. 이 가공의 인물이 소설 속의 사건을 펼쳐서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소설을 쓰는 사람을 소설가 또는 작가라고 부르죠. 그러면 소설 속에서 사건과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서술자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시에서도 시인과 시적 화자는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간혹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소설에서도 작가와 서술자를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둘은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서술자와 작가를 같은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서술자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소설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에는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면서 내용을 읽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서술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서술자가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태도, 관점 등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점입니다. 시점이란 어떤 대상을 볼 때 시력의 중심이 가서 닿는 지점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소설의 시점이란 이야기를 끌어가는 서술자가 소설의 중심인 사건을 보는 시각과 그 태도, 관점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연결시켜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에서는 시점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점의 종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시점의 종류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시점의 종류를 나누는 구분 기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이 표를 지금 반으로 뚝 잘랐어요. 자, 일단 시점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시점을 구분해낼 수 있어요. 시점의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서술자가 소설 안에 있느냐 아니면은 서술자가 소설 밖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서술자가 소설 속에 등장인물로 나와 있으면 1인칭 시점. 그게 아니라 소설 속에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소설의 바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것은 3인칭 시점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알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소설을 쭉 읽다가 서술자가 소설 속의 등장인물인 나라는 서술자로 소설 속에서 쭉 읽다 보니까 나라는 서술자가 보여요. 그러면은 무조건 1인칭 시점. 오케이?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아니고 사건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설 속에서 서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그냥 철수, 영희 이런 식으로 이름만으로 명명을 해요. 뭐 그는, 그녀는 뭐 이런 식의 3인칭 대명사를 쓴다. 그러면 무조건 3인칭 시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서술자의 태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데요. 서술자의 태도에 따라서 이제 그 시점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느냐 아니면은 인물의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한 내용만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구분이 되는데 서술자가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시점은 당연히 무슨 시점이라고 하겠어요? 주인공이 자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겠죠. 반면에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냥 지금 서술자가 바라보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들만 보이는 것들만 딱 관찰해서 그 본 상황을 객관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면 그런 거를 무슨 시점이라고 하겠어요? 어떤 사건을 보고 있으니까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서술자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 전부 알고 있다라는 뜻의 전지적이라는 말을 써서 전지적 시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시점을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명칭 용어들을 쓰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서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당연히 1인칭 시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소설의 시점을 구분하는 기준에 의거해 봤을 때 지금 1인칭 시점이라 함은 서술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술자가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소설 안에 등장인물로 서술자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인공 시점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서술자인 나가 곧 이야기 속에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서술자가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시점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겠죠. 서술자가 주인공인 시점입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었을 때 나 혹은 내 혹은 뭐 내가 우리가 라는 어떤 표현이 있으면 이 소설은 무조건 1인칭 시점이구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는 서술자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자신의 속마음과 함께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보게 될 동백꽃이라는 소설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대표적인 소설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서술자인 나가 내가 말이지 라고 하면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는 것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달되는 소설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독자들은. 그렇죠. 글을 읽는 독자들은 마치 옆에서 친한 친구가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서술자가 직접 자기가 겪은 얘기를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소설이라는 것은 작가가 꾸며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그 서술자가 자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술자의 말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친근감도 가지게 되면서 이 소설 속에 나온 이야기가 진짜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나의 마음, 그 서술자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자기 자신, 나라는 서술자 자기 자신이겠죠. 그러다 보니 독자들도 주인공이 들려주는 자신의 이야기에 좀 더 친밀감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겠지. 또한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도 얻을 수 있고 문제는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너무 나가 자기가 겪은 얘기를 직접 해주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 주인공이 사건의 모든 부분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까지 다 이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독자가 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보면은 소설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왜 이 인물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또 이 인물의 어떤 대화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도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읽잖아요. 그런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써내려간 그 소설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서술자가 친절한 거지. 과잉 친절이에요. 자신의 속마음까지 다 이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거의 사건의 모든 부분들, 사건의 어떤 사건마다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이 조금 제한된다라는 게 약간은 아쉬움이 있어요. 굉장히 친밀하고 옆에서 정말 서술자가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 이야기 듣는 것처럼 생동감도 있긴 하지만 독자의 상상력이 조금 제한된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제부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앞서 살펴봤던 1인칭 주인공 시점과 마찬가지로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의 위치는 소설 안에 위치해 있고 나라는 서술자가 소설 속에 직접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술자의 태도인데요. 주인공 시점의 경우에는 나가 자기의 얘기, 나가 주인공이었었어요. 그런데 관찰자 시점이 되면은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자 나는 무슨 역할만 하는 거냐면 실제 주인공, 진짜 주인공을 밖에서 관찰해요. 관찰하는 입장에서 진짜 주인공의 이야기를 나의 관점, 서술자 나의 관점에서 관찰한 내용만, 겉으로 보이는 내용만 딱 관찰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아니고 주변 인물이 되는 거죠. 서술자 나라는 것은 주인공이 아닌 주변 인물로서의 나가 관찰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시점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관찰자라는 것은 무언가를 지켜보는 사람을 관찰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찰하고 있는 대상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좀 객관적인 태도로 관찰을 하는 게 관찰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렇게 나라는 인물, 서술자 나라는 인물이 또 다른 주인공, 다른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둘러싼 세계를 관찰해서 서술하는 시점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소설이 이제 대표적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자주 언급이 되는 소설이에요. 그 소설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오키라는 6살 난 여자아이가 서술자예요. 그리고 오키가 그 소설 속에서 스스로를 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나라는 서술자가 오키가 되는데 이 나라는 서술자가 사랑방에 하숙을 하게 된 아저씨와 자기 엄마, 오키의 엄마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좀 느끼게 되는데 이 과정을 오키라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오키는 그 소설 속에서 나로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칭인데 실제로 오키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이야기의 메인 주인공은 사랑방 손님하고 어머니겠죠. 그래서 이 오키는 단순히 어머니와 아저씨의 그런 행동들을 관찰해서 독자들에게 자기가 본 내용만 딱 객관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의 문제는 관찰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서술자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는 거예요. 6살밖에 안 됐으니까 좀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을. 그래서 단순히 이제 관찰자긴 한데 그냥 이렇게 정말 막 어머니와 아저씨가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를 눈치채지는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어머니가 어떤 행동했고 아저씨가 어떤 행동했는지 그냥 눈에 비친 사실만을 어떤 사실적인 사건만을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관찰자 시점은요. 주인공의 마음과 어떤 사랑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찰자니까 밖에서 본 거잖아요. 밖에서 봤기 때문에 그 등장인물들의 마음 상태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어요. 아까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속마음은 정말 자세하게 독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찰자라는 것은 그냥 내 눈에 비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알 수 있지 그 속사정, 실제 주인공들의 진짜 속마음에 관찰자가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감정이나 등장인물의 마음 상태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독자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적절한 긴장감도 느낄 수 있고 아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단점이 상상력이 좀 제한된다고 했었는데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경우에는 상상을 하면서 계속 읽어 나가야 돼요. 워낙에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이 관찰자가 전달해주지 못하는 그 내면의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상상력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의 속마음은 숨겨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호기심과 상상력을 좀 더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서술자가 있기는 있지만 이 서술자는 메인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실질적으로 따로 있고 그 주인공을 서술자가 바라보고 그 주인공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주인공의 행동, 그리고 뭐 말, 대화 이런 것들만 들은 걸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만을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인칭 시점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작품의 등장인물 중 하나이며 자신의 눈으로 관찰한 사건과 인물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시점을 말하고요. 서술자인 나의 시각에서만 사건을 보고 다른 인물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술자 나가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닌 경우에는 좀 독자가 내용을 읽어가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주인공들의 내면 상태 이런 것들을 계속 추측하면서 상상하면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3인칭 전지적 시점에 대해서 배울 텐데 3인칭 시점이니까 서술자의 위치는 소설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그림을 보세요. 아까는 서술자가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바깥에서, 그것도 이번에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아예 위쪽에 있네요. 자, 이건 뭐냐면 전지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했었죠? 전부 할 때 전자예요. 전체 할 때 전자. 모두 알고 있다라는 뜻이 전지예요. 그래서 이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의 서술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서술자가 마치 신처럼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인물의 내면 심리를 모두 독자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싹 다 독자들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처럼 전지전능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서술자가 각 인물 및 사건을 묘사하고 해석하고 분석해서 싹 다 정리해갖고 독자들한테 알려준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부분의 장편 소설이나 이제 고전 소설, 옛날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전지적 시점이에요. 3인칭 전지적 시점. 혹은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해리포터 시리즈 있죠. 해리포터도 소설이잖아요.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도 모두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거기 보면은 해리미온느는 어떤 뭐 감정을 느꼈고 어떤 행동을 했다. 해리포터는 뭐 어떤 감정을 이 상황에서 느꼈다. 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어떠한 인물 간의 그 복잡한 관계가 어떻게 언제부터 악연이 시작됐고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쓴 소설을 읽으면 독자들은 등장인물의 마음속 섬세한 그 감정의 변화까지 모두 꿰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서술자가 우리에게 싹 다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인생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의 그 복잡한 심리 상태도 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좀 정말로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가 간접 경험, 인생의 간접 경험을 하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 간접 경험을 위해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쓴 소설을 읽는 게 도움이 돼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진 않아요. 뭐가 아쉽냐면 모든 인물의 마음과 사연을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1인칭 주인공 시점과 비슷한 아쉬움이 있겠죠. 다 알려주니까 독자들이 뭐 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들겠어요. 그렇죠. 상상할 수 있는 폭은 좀 줄어든다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3인칭 시점이니까 당연히 서술자의 위치는 바깥에 있을 거고, 관찰자 시점이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과 비슷하게 아까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관찰자라고 하는 순간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못 들여다봐요. 관찰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는 빼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만 관찰해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객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점순이는 씩씩대고 만식이는 멀뚱히 바라보는군 하면서 그냥 정말로 그 겉으로 관찰 가능한 내용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서술자가 외부 관찰자의 위치에서 아주 객관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서술해주는 시점을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소설 속 등장인물과 세계를 밖에서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로 객관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술자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그 내면이나 사건이 어떠한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전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경우에는. 이런 점에서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좀 제한적인 시점이라는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서술자가 소설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서술자는 관찰 가능한 사실이나 확실히 드러나는 인물의 말과 행동만을 그 독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작가 관찰자 시점, 즉 3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등장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깊숙한 전말, 그리고 심오한 어떤 관념이나 그 깊은 사상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보다는 훨씬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독자의 추리력, 상상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진 소설을 읽을 때 많이 자극이 돼요. 그래서 또 읽는 재미가 쏠쏠한 시점이 바로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